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집진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진장치라는 것은 기계를 통해서 입자상 물질을 포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집진기에 여러분들 그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 있는데, 자, 먼저 집진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류를 보시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 자, 가장 먼저 건식이라는 게 있고 섭식이라는 게 있고 전기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건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상 물질만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섭식은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자와 가스를 동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섭식 같은 물을 사용하게 되면 가스성 물질도 처리할 수 있고 입자성 물질도 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건식 같은 경우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성 물질만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전기식 같은 경우에서는 건식과 섭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건식과 섭식 두 가지가 있는데 건식 같은 경우에서는 평판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섭식 같은 경우에서는 관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평판형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건식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대부분이 보면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겠죠. 반면에 관형으로 사용되는 섭식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가스성 물질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기식은 건식과 섭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와 가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섭식 장치 그리고 전기는 건식과 섭식을 같이 가지고 우리가 아니 그 섭식이나 전기식은 섭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와 입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건식만 입자를 처리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건식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뭐냐 하면 중력 그리고 그리고 관성력 그리고 원심력 그리고 여과가 있어요. 자, 반면에 섭식 같은 경우에서는 세정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전기 집진기를 가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식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형식은 자, 1차 처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2차 처리라는 게 있어요. 자, 1차 처리라는 것을 전처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2차 처리를 주처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 처리라는 전처리 장치와 2차 처리라는 주처리 장치가 있는데 1차 처리 장치는 큰 입자를 처리해요. 반면에 2차 처리라는 주처리는 미세한 입자를 처리해요. 그러면 1차 처리를 먼저 설치를 하고 2차 처리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1차 처리 장치는 효율이 낮은 편이에요. 반면에 2차 처리 장치 같은 경우에서는 효율이 상당히 높아요. 자, 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느냐? 자, 우리가 그림으로 한 번 더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연소실이 있어요. 그럼 연소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지 시설을 두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 다음 바깥으로 나가죠. 자, 얘가 뭐냐 하면 전처리 1차 처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주처리예요. 2차 처리. 그 다음에 전처리가 중력, 관성력, 원심력이 있어요. 자, 반면에 주처리 장치로는 세정, 여과,
전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진행할수록 중력에서 세정으로 진행할수록 미세한 입자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효율이 증가해요. 반면에 중력으로 가면 갈수록 큰 입자를 처리해요. 그리고 효율이 낮은 특징을 가져요. 자, 그러면 자, 항상 여러분들이 전처리를 통해서 주처리를 가잖아요. 그러면 전처리는 혼자 사용할 수 있어요. 효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데 주처리는 혼자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처리에서 큰 입자를 제거하지 못하면 주처리 장치로 들어오는 미세한 입자가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스크린 자체가 큰 입자로 다 막혀요. 그래서 주처리 장치는 혼자 사용을 못합니다. 반드시 전처리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고, 반면에 전처리 장치는 꼭 주처리 장치가 필요 없어요.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전처리와 주처리 장치라는 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보다 좀 쉽게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 관성력, 원심력 등은 이 세 가지는 큰 입자를 처리하는 전처리, 그리고 세정, 여과, 전기는 미세한 입자를 처리하는 주처리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중력 집진 장치입니다. 자, 중력 집진 장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력이 작용해서 입자가 제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방이 중력 집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먼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먼지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는 거죠. 그럼 무거우면 중력이 많이 작용할 거고 가벼우면 중력이 적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입자일수록 중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침강이 되고, 반면에 미세한 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중력이 작게 작용하기 때문에 침강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자연 침강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을 중력 집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중력 침강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다단 침강실이 있는데 먼저 중력 침강실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입구에서 먼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떨어질 거고 가벼운 것들은 그대로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중력 집진기에서 입자가 많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장치 내에 기류가 아주 균일해야 돼요. 거의 흐르는 자체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무게의 중량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집진기가 한 개예요, 한 개. 그래서 침강 집진기라는 말은 우리가 그 침강실이 한 개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침강실이 한 개일 때는 바닥 자체를 우리가 한 단으로 해서 침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집진판이 몇 개 있죠? 자, 바닥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우리가 집진판을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단형이라고 그래요, 다단형. 그래서 아무래도 중력 침강실 한 개를 사용했을 때보다 다단형을 쓰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면 처리 효율이 높아져요. 대신에 판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면 압력 손실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은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고 해도 처리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강실보다는 우리가 집진판을 한 개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쓰는 우리가 다단 침강실을 이용하는 게 훨씬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는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요에 보시면 중력 집진기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는 입자는 50 마이크로미터 이상입니다. 자, 5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더라도 입자가 상당히 작은 거예요. 왜? 단위가 보시면 마이크로미터잖아요. 그러면 미터에 비해서 마이크로미터가 들어가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성의 값을 가지잖아요. 따라서 미터보다 10의 마이너스 6성을 가지는 6성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입자가 엄청나게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력 집진기를 이용해서 제거했을 때는 1000 마이크로 정도가 되거든요. 10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돼야지 침강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력은 보통 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지만은 1000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돼야지만이 처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관성력이나 원심력으로 가면 갈수록 서서히 입자 자체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압력 손실은 5에서 10mm H2예요. 그래서 5에서 10mm H2라는 것은 압력 손실이 가장 작아요. 우리가 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치를 가동을 하는데 압력 손실이 작용을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거죠. 손실이 작용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수명이 짧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압력 손실이 적으면서 처리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런 게 있느냐?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전기 집진기예요. 그래서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처리 효율이 중력 다음으로 작아요. 중력 다음으로 작다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근데 처리 효율은 가장 완벽해요. 그래서 기계적인 가격대가 상당히 좀 비싸요. 대신에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설치 면적이나 초기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력 집진기 자체는 애초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장치이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압력 손실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압력 손실을 나타냈을 때 단위를 미리 H2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중력, 자, 그리고 전기, 그리고 벤츄리 스크랩, 자, 이 세 개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거의 시험에 나왔을 때 압력 손실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면 이 세 개가 거의 정답을 좌우해요.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중력이에요. 근데 중력이 없어요. 그러면 전기예요. 중력 다음으로 작은 것. 그리고 압력 손실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벤츄리 스크래버예요. 얼마야? 300에서 800mm H2. 300에서 800mm H2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압력 손실이에요. 그렇지만 처리 효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죠. 따라서 압력 손실은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건식과 섭식 두 개라 그랬잖아요. 자, 건식은 얼마를 가지느냐면 10mm H2, 섭식은 20mm H2예요. 섭식이 아무래도 압력 손실이 크거든요. 그럼 건식으로 보면 압력 손실이 제일 작은 거예요. 섭식까지 있으니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기 집진기는 건식만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 집진기 안에 건식과 섭식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중력 집진기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벤츄리 스크래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11번. 다음 집진 장치 중에서 일반적으로 압력 손실이 가장 작은 것은 가번의 중력 집진 장치, 나번의 사이클론 스크래버, 다번에 충전탑, 라번의 여과 집진 장치. 자, 이렇게 지금 풀이에는 지금 각각의 값들을 지금 서술을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 집진기는 5에서 10mm H2, 그리고 전기는 10에서 20mm H2, 벤츄리 스크래버는 300에서 800mm H2. 그래서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오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압력 손실이 가장 작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중력 집진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중력 집진 장치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중력 집진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자연 침강이 되는 거죠. 중력에서 떨어지는 걸 자연 침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자가 큰 것들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50 마이크로미터 이상짜리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50 마이크로 이상짜리도 실제로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입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적용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진가스의 온도 변화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전처리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주처리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입자가 큰 것들만 처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지비하고 설치비가 적게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것은 처리 효율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함진가스의 먼지 부하나 부합 유량 변동에 적응성이 낮다는 것 또한 단점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집신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집진율을 증가시키느냐? 자, 보세요. 중력 집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입자가 이동할 공간이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짧아요. 그럼 빨리 빠져나가죠. 얘를 분할을 시킵니다. 어떻게 분할을 시키느냐 하면 반을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반을 나눈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요. 얘를. 그래서 들어와서 나가는 게 2배가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입자가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진기의 높이를 낮게 하고, 그래서 얘가 집진기의 높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집진기의 높이는 작게 하고, 그리고 집진기의 길이는 길게 하면 처리율이 향상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집진율을 증가시키는 법이에요. 자, 침강실 내에서 처리가스 속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밀입자가 잘 포집돼요. 밀입자라는 것은 입자가 작은 거예요. 입자가 작은 것들이 처리되면 처리될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장치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장치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려고 하면 속도가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침강실의 높이가 낮고 길이가 길수록 집진율은 높아져요. 당연히 부딪혀서 입자가 커지면서 그 다음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입자가 작을 때 침강 속도가 작아져서 집진이 잘 안 돼요. 자, 입자가 작으면 가볍죠. 가벼우면 떨어지는 힘이 작아요. 이 떨어지는 힘을 침강 속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침강 속도가 작아져서 집진이 잘 안 되죠. 자, 그리고 침강실 내의 배기가스 기류는 균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흐름이 없어야 돼요. 흐름이 없어야지 입자가 가지고 있는 크기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단 경우일 때는 단수가 증가할수록 집진율은 커져요. 어디서? 단수 한 개일 때보다는 여러 개의 단수를 썼을 때. 그렇지만 어떤 문제점도 생긴다고 그랬어요? 압력 손실도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압력 손실이 증가하지만은 우리가 처리 효율을 조금이라도 중력 집진기에서 높이고 싶다고 하면 다단을 사용하시면 되고, 다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처리 효율을 조금이라도 증가시키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방법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처리 효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중력식 집진 장치의 집진율 향상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침강실 내의 처리가스 속도가 작을수록 밀입자가 포집이 잘 돼요. 처리가스 속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장치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장치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야지 한 개라도 더 침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4번, 침강실 입구 폭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지며 미세한 입자가 포집이 잘 돼요. 자, 입구 폭이 크면 클수록 천천히 들어오죠. 대신에 입구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는 빨리 빠져나간다는 소리고, 입구가 폭이 넓어서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다는 소리는 천천히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입구 폭이 크면 클수록 유속이 느려져요. 유속이 느려지니까 장치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밀입자 제거 효율이 높아진다. 밀입자를 제거한다는 말이 제거 효율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단일 경우에서는 단수가 증가할수록 처리 효율, 집진율은 커지나 압력 손실 또한 증가합니다. 그리고 침강실에서 높이가 낮고, 그리고 중력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집진율은 어때요? 집진율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겠죠. 그래서 집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침강실의 높이를 낮추고, 그리고 중력 집진 장치의 길이를 길게 해야지 밀입자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리고 5번에 입자에 작용하는 종말 침강 속도 계산 시에 관계되는 힘입니다. 자, 종말 침강 속도, 우리가 주로 침강 속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침강 속도를 계산했을 때는 항력, 그리고 부력, 그리고 중력. 제일 중요한 게 침강하는 힘이니까 중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저항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력이죠, 항력. 그리고 입자가 작은 것들은 잘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부력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힘이 종말 침강 속도를 계산했을 때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거죠. 자, 문제 3번. 유체 내를 입자가 자유낙하할 때 입자의 침강 종말 속도 계산 시 관계되는 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먼저 우리가
공기가 가지고 있는 점성력, 항력이죠. 자, 그리고 부력, 그리고 중력. 따라서 관계없는 것은 관성력. 관성력은 관성력 집진기에서 관계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필수 암기 공식이라고 해서 침강속도 Vg예요. 자, 침강속도 Vg라는 것은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S 마이너스 로G인데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계수, D는 직경, 로S는 입자의 밀도, 로는 가스의 밀도, G는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론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침강속도는 직경과 밀도 차와 중력 가속도와 점성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표시하는 거죠. 따라서 직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밀도 차의 비례, 중력 가속도의 비례, 그리고 점성도의 반비례. 그래서 유일하게 반비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 침강 속도와 점성도가 반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문제로서 출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자, 계산하는 문제와 이론 문제 두 가지로 낼 수 있는데 스토크스 법칙을 만족하는 입자의 침강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입자와 유체의 밀도 차의 비례. 답은 입자 직경의 제곱의 비례. 답은 가스의 점도의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비례. 그래서 점성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관계? 비례 관계. 점성도는 어떤 관계? 점성도는 반비례. 점성도라는 것은 공기가 가지고 있는 끈적끈적한 힘입니다. 자, 그리고 침강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상온에서 균일한 흐름이 가스 중에 먼지 입자의 밀도가 1g/cm의 삼성이고 입경 20 마이크로미터일 때 먼지의 침강 속도는 단 스토크스 법칙을 적용하고 상온에서 공기의 점도는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ms라고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야 돼. 자, 공식은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S 마이너스 로G. 여기서 마이크로는 점성계수, D는 직경, 로스는 입자의 밀도, 로는 가스의 밀도, G는 중력 가속도예요. 그러면 자, 먼저 입자의 크기를 찾아볼까요? 20 마이크로미터예요. 지금 우리가 단위가 cm/s니까 길이 단위를 cm로 나타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미터를 cm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죠? 10의 마이너스 4승을 취해주면 마이크로미터가 센티미터가 돼요.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의 제곱. 자, 그리고 로S 마이너스로 입자의 밀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g/cm의 삼성.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CGS로 나타냈을 때 980cm/s의 제곱. 그리고 MKS로 나타냈을 때 9.8m/s의 제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미터라는 단위를 가질 때는 9.8m/s의 제곱, 센치라는 단위를 가질 때는 980cm/s의 제곱을 가진다는 것은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안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18 마이크로, 점성계수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ms예요. 그러면 이 값을 g/cm로 전환했을 때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느냐 하면 10의 1승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면서 g/cm가 되거든요.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죠. 1승을 곱하기 때문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1.28 cm/s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공기의 밀도는 왜 대입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가스가 공기의 밀도인데 가스의 밀도, 다시 말해서 공기의 밀도는 입자의 밀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생략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는 점성도를 단위를 환산한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몇 가지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침강일 때 제거 효율은 U라는 유속, H는 높이, Vg는 침강 속도, 그래서 길이는 L 곱하기 100으로 우리가 침강행일 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단행일 때 우리가 상태를 판별을 해요. 청류인지 난류인지 판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내는데 만약에 판별을 해서 청류인 경우에서는 청류인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류 같은 경우에서는 난류 공식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태를 판별했을 때 레이놀드 수는 점성력 나누기
관성력 나누기 점성력이에요. 그래서 얘가 관성력이고 얘가 점성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뮤라는 것은 운동 점성 계수죠. 따라서 마이크로라는 점성 계수가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뮤라는 동점성 계수가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사용해서 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척류라는 조건과 난류라는 조건으로 판별을 했을 때 계산된 레이놀드 수의 값이 2100보다 작게 나오면 척류예요. 그리고 계산된 값이 4000보다 크게 나오게 되면 난류라고 판단을 해서 척류와 난류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위는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센티포이즈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포이즈. 그러니까 센티라는 값이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포이즈라는 단위는 그램 퍼 센티 세커. 따라서 센티포이즈를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커로 고칠 때는 10의 마이너스 3성. 그리고 포이즈를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커로 바로 보낼 때는 10의 마이너스 1성. 그러니까 이 단위들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씩 공부를 해야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문제 6번. 0.1mm 크기의 입자가 상공에서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미터 퍼 세컨으로 침강한다면 레이놀드 수를 계산하시오. 공기의 밀도는 1.2kg per 미터의 3성, 점도는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 per 미터 세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점도가 주어졌느냐, 동점성 계수가 주어졌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점도가 주어졌으니까 점도가 들어가 있는 레이놀드 구하는 공식을 찾아내는 거죠. 두 개 중에 한 개지. 자, 그런 다음에 직경이라는 값이 0.1mm,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줬어요. 자, 그리고 속도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퍼 세컨, 그리고 밀도는 1.2kg per 미터의 3성, 그리고 점성 계수는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 per 미터 세컨. 따라서 계산하면 0.099죠. 자, 따라서 상태를 판별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나올까요? 척류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내경이 100ml의 원통 내를 20도씨 1기압의 공기가 24m의 삼성 per hour로 흐른다. 표준 상태의 공기의 비중량이 1.3kg per s미터의 삼성, 20도씨의 공기의 점도가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포이즈라면 레이놀드 수를 계산을 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레이놀드 수를 계산을 했을 때 식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점도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 두 개 중에서 왼쪽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마이크로분의 dV노.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계수, d라는 것은 직경, V는 속도, 로우는 밀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없어요. 속도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면적. 그러면 여기서 유량이라는 값이 얼마죠? 공기량이니까 24m의 삼성 per hour. 자, 그리고 면적이라는 것은 직경이 나와 있네요. 직경이 내경이니까. 자, 내경이나 직경이 있을 때는 면적이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하죠. 따라서 Q라는 자리에 24m의 삼성 per hour 대입하고, 그리고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 직경은 지금 얼마죠? 100mm니까 0.1m예요. 100mm는 0.1m. 그래서 0.1m에서 제곱을 취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속도의 단위를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hour를 세크로 환산했어요. 그래서 1시간은 3600초를 해서 3600분의 1을 해서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속도가 0.8488m per second. 자, 그런 다음에 밀도가 지금 1.3kg per s미터의 삼성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지금 20도씨 상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S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표준 상태를 의미해요.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760mHz거든요. 따라서 0도씨를 27도씨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1.21kg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점성 계수가 포이저죠. 자, 포이저를 kg per 미터 세크로 환산했을 때 얼마의 값이 필요하냐면 얼마의 값이 필요하죠? 10의 마이너스 1승의 값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값을 나타내 보면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 per 미터 세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왜 그러냐면 포이즈가 그램 per 센치 세크 단위예요. 따라서 그램 per 센치 세크 단위를 kg per 미터 세크 단위로 바꿀 때 필요한 값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요. 자, 직경은 얼마죠? 0.1m. 그리고 속도는 여러분들 계산한 값 0.8488m per second.
그리고 밀도는 온도 보정한가 1.21kg/m에 삼성, 마이크로라는 점성 계수는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ms라는 가. 따라서 대입하시면 5674.30이 나오죠. 따라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상태는 난류로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